새벽 4시 병원 중환자실의 정적을 깨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생명유지장치의 규칙적인 신호음 사이로 75세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년 동안 가족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던 치매 환자가 마지막 순간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그것도 친딸도 친아들도 아닌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간병복을 입은 40대 초반의 여인은 그 순간 얼어붙었고 복도에서 지켜보던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의 손은 며느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며느리의 이름만을 기억한 걸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42살, 이름은 수진입니다.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이제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어요. 아이는 없습니다. 사실 아이를 가질 시간도 여유도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지난 15년 동안 시아버님을 돌보는 일에 제 모든 삶을 바쳤거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제 삶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인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인연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모든 이야기는 2월 말, 겨울이 끝나가는 어느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저는 늘 깨어 있습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깨요. 15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습관이 됐죠.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2월 말이라지만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유리창에는 성에가 얇게 맺혀 있어요.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세수를 대충 하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섭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어요. 남편은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거든요. 새벽 5시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나까지 자는 게 남편의 일상입니다. 저희 부부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예요. 시아버님이 사시는 곳은 노원구 쪽인데 차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새벽이라 길이 막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작은 경차를 몰고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를 가로질러 갑니다. 라디오를 켜면 새벽 방송이 나오죠. 조용한 음악과 함께 DJ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운전대를 잡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지나가고 간간히 새벽 배달 트럭이나 택시가 보여요.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저만 깨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시아버님 아파트에 도착하면 대략 6시쯤 돼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냅니다. 접이식 휠체어인데 이것도 제가 몇 년 전에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가면 401호가 보입니다. 20년 된 아파트라 복도가 좁고 낡았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형광등 불빛,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이 모든 게 이제는 익숙합니다. 현관문을 열면 냄새가 먼저 느껴져요. 노인 냄새라고 하죠. 아무리 청소를 해도 배어있는 그 냄새.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거실로 들어서면 소파에 시아버님이 계십니다. 담요를 덮고 주무시는 모습이 보이면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말을 겁니다. 아버님, 아침이에요. 일어나실까요?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냅니다.
치매 환자는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면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시아버님은 천천히 눈을 뜨십니다. 하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저 멍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실 뿐이죠. 누구야? 시아버님의 첫마디는 늘 이렇습니다. 저예요, 아버님. 수진이요. 아침 준비할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시아버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시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세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죠. 저는 시아버님을 화장실로 모십니다. 세수를 시켜드리고 양치를 도와드립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빗겨드립니다. 모든 게 느리고 조심스러워요. 치매 환자는 급하게 하면 저항하거든요. 아침 식사는 죽으로 준비합니다. 시아버님은 이가 약하셔서 딱딱한 음식을 드시기 힘들어요. 흰죽에 달걀을 풀어넣고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식사죠. 저는 시아버님 옆에 앉아서 한 숟가락씩 떠드립니다. 자, 한 입만 더 드세요. 시아버님은 순순히 입을 벌리십니다. 가끔은 거부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드세요. 다 드시고 나면 약을 챙겨드립니다. 혈압약, 치매약, 소화제, 여러 가지 약을 물과 함께 드리죠. 식사가 끝나면 거실 소파에 앉히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시아버님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리가 있으면 덜 외로워 보이시거든요. 저는 그 사이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합니다. 빨래를 돌리고 바닥을 쓸고 먼지를 닦아요. 이 모든 일을 하는 동안 시아버님은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가끔 혼자 중얼거리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용하세요. 오전 10시쯤 되면 저는 시아버님을 휠체어에 앉히고 산책을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작은 공원이 있거든요. 바람이 차갑지만 햇볕은 따뜻해요. 저는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걷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아버님? 시아버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저 고개를 약간 돌려 하늘을 보실 뿐이죠. 저는 괜찮아요. 대답이 없어도 말을 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점심 준비를 합니다. 점심도 간단해요. 국수나 죽 아니면 부드러운 반찬 몇 가지. 시아버님은 잘 드세요. 식욕이 없으신 날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차려드리는 음식을 다 드십니다. 오후가 되면 남편이 일어납니다. 남편은 간단히 씻고 점심을 먹고 다시 저녁 근무를 준비해요. 저와 대화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게 고맙다고 말해요. 당신 덕분에 아버지가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워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적거든요. 저희는 부부지만 마치 룸메이트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후 4시쯤 저는 시아버님께 간식을 드립니다. 과일이나 떡 아니면 부드러운 빵. 시아버님은 드시면서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세요. 가끔 이렇게 물으십니다. 당신 누구야?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수진이에요, 아버님. 아들 며느리요. 시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금방 잊으세요. 몇 분 뒤면 또 같은 질문을 하시죠. 저는 지치지 않고 대답합니다. 100번을 물어도 1000번을 물어도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저녁이 되면 저는 시아버님께 저녁 식사를 차려드립니다. 저녁도 간단해요. 국과 밥, 부드러운 반찬 몇 가지. 다 드시고 나면 약을 챙겨드리고 잠자리를 준비합니다. 시아버님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시아버님은 곧 잠드세요. 저는 그제야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가 넘어요. 저는 간단히 씻고 침대에 누웁니다. 온몸이 쑤시고 피곤하지만 잠은 금방 오지 않아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차를 몰고 시아버님을 돌보고 집으로 돌아오겠지. 이게 제 삶입니다. 15년째 이어진 삶이에요.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27살이었고 남편은 30살이었죠.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했고 저를 아껴줬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가 결혼하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댁에는 시아버님 혼자 계셨죠. 처음 뵙던 날 시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내가 있어서 이 집이 환해지는 것 같구나. 그 말씀이 저는 정말 기뻤어요. 사실 저는 친정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늘 불만이 많으셨어요. 저는 빨리 집을 나가고 싶었고 결혼이 그 탈출구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제게 친아버지처럼 대해주셨어요. 제가 힘들어 보이면 걱정해 주셨고 제가 웃으면 함께 웃어주셨죠. 저는 시아버님을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결혼 초반 몇 년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녔고 저도 작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죠. 시아버님은 따로 사셨지만 자주 찾아뵀습니다. 하지만 결혼 5년 차쯤 시아버님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약속을 잊으시거나 길을 잃으시는 일이 생겼죠.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치매라니. 시아버님이. 남편과 시누이 은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희는 당시 결혼해서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달려왔어요. 저희는 셋이 모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의논했죠. 은희는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은 요양원에 가기 싫다고 하셨어요.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셨죠. 남편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를 집에 두려면 누군가 돌봐야 하는데 남편은 일을 해야 했고 은희는 인천에 살았으니까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돌볼게요. 남편과 은희는 놀랐어요. 수진아, 너도 직장 다니잖아. 회사 그만두면 되죠. 아버님이 더 중요해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시아버님은 제게 가족 이상의 의미였거든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때 나이가 32살이었어요. 앞으로 10년 아니 그 이상을 시아버님을 돌보며 살게 될 줄은 몰랐죠.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시아버님은 초기 치매 상태였고 일상생활은 대부분 혼자 하실 수 있었거든요. 저는 하루에 한두 번 찾아뵙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약을 챙겨드리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시아버님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됐고 밤낮이 바뀌었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집을 나가려 하시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거나 저를 도둑이라고 부르시는 일도 있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고 취미 생활도 포기했어요. 온종일 시아버님을 돌보다 보니 제 시간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남편은 미안해했지만 그렇다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남편도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은희는 가끔 찾아왔지만 그녀에게도 그녀의 삶이 있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 힘듦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며느리가 시아버지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렇게 효부가 어디 있어? 칭찬처럼 들리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싫었어요. 저는 칭찬받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시아버님을 사랑했고 그분이 편안하길 바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15년은 긴 시간입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지치고 화가 나고 울고 싶을 때가 많았죠. 특히 시아버님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욕을 하실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너 누구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와? 도둑이야. 경찰 불러.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릴 때마다 저는 눈물을 참아야 했어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치매 환자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니까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 수진이에요. 아들 며느리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믿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경계하며 멀리 떨어져 계셨죠. 그런 날이면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습니다. 남편은 일하러 나갔고 집에는 저 혼자였죠. 저는 방 한구석에 웅크려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뜨고 차를 몰고 시아버님을 돌봤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가족 누구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유독 제 목소리에만 반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남편이 시아버님께 말을 걸면 시아버님은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저예요. 민준이요. 남편의 목소리에 시아버님은 반응이 없으셨죠.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실 뿐이었어요. 은희가 찾아와 손을 잡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나 은희야. 딸. 시아버님은 은희의 손을 뿌리치셨어요. 마치 낯선 사람의 손길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말을 걸면 시아버님은 달랐어요. 아버님, 식사 시간이에요. 제 목소리가 들리면 시아버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멍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아버님, 오늘 날씨 좋죠? 제가 말을 걸면 시아버님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대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제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과 은희도 알아챘어요. 남편은 신기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만 반응하시네. 내가 많이 돌봐드려서 그런가 봐. 남편은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은희는 달랐습니다. 은희는 불편해 보였어요. 어느 날 은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아빠가 언니한테만 반응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자주 뵙잖아요.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은희는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이상해. 아빠가 자식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며느리만 알아보다니. 은희의 말에는 삐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은희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었죠. 친아버지인데 자신은 알아보지 못하고 며느리만 알아본다니. 하지만 저도 이유를 몰랐어요. 왜 시아버님이 제 목소리에만 반응하시는지. 저는 그저 평소처럼 대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 무렵부터 저는 가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시아버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 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움 같은, 아니면 그리워하는 듯한 눈빛. 하지만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단지 시아버님이 저를 편하게 느끼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월 초 아직 쌀쌀한 새벽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시아버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창밖은 어두웠고 거리는 조용했어요. 시아버님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401호 앞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시아버님은 보통 소파에서 주무시는데 그날은 소파가 비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제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안방으로 뛰어갔어요. 침대도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거기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현관문을 다시 보니 문은 잠기지 않은 채로 열려 있었습니다. 슬리퍼만 현관에 놓여 있었죠. 시아버님이 나가신 거였어요. 한밤중에 맨발로.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안 계세요. 집에서 나가신 것 같아요. 남편도 놀랐습니다. 뭐? 지금 경찰에 신고해. 나도 지금 갈게.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은희에게도 전화를 걸었죠. 은희는 인천에서 급히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와 아파트 단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주차장, 놀이터, 산책로. 어디에도 시아버님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6시 하늘은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지만 기온은 영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얇은 잠옷 차림이셨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시아버님이 밖에 계시다니. 얼마나 추우실까? 어디로 가셨을까? 남편이 도착했고 저희 둘은 함께 단지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경비실에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시아버님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새벽 7시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을 수색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경찰에게 시아버님 사진을 보여드리고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치매 환자세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시고 말씀도 잘 안 하세요. 경찰은 알겠다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계속 주변을 돌았어요. 아파트 뒤편에는 작은 야산이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야산 입구로 들어서자 나무들 사이로 좁은 길이 보였어요. 저는 그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뒤를 따라왔죠. 수진아, 조심해. 저는 대답 없이 계속 걸었어요. 마음이 급했거든요. 제발 아버님이 무사하시길. 제발. 그리고 몇 분 후 저는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밑에 웅크려 앉아 계신 시아버님. 아버님. 저는 달려갔어요. 시아버님은 의식이 있으셨지만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급히 제 패딩을 벗어 시아버님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여보, 빨리 119 불러요. 남편은 급히 전화를 걸었고 저는 시아버님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몸은 너무 차가웠어요. 저는 제 체온으로 시아버님을 데우려 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왔어요. 수진이에요. 시아버님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인지할 수 없지만 분명 뭔가가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시아버님을 들것에 옮기고 저는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저는 시아버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시아버님을 진료했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남편과 은희도 병원에 도착했죠.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체온증이 있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거예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어요. 은희도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으면 아빠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늦게 갔더라면, 만약 시아버님을 찾지 못했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날 밤 저는 시아버님 병실 옆에서 밤을 샜습니다. 시아버님은 침대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맑았어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끝까지. 시아버님이 퇴원하신 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요. 더 이상 집에서 모시는 건 한계예요. 요양원을 알아봐야 해요.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요양원 가기 싫어하셔. 그래도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언니도 힘들고요. 은희는 저를 바라봤어요. 언니도 이제 그만 쉬어야 해요. 언니 인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언니도 살아야죠. 은희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제가 더 조심할게요.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지쳐 있었거든요. 15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제 삶은 없었습니다. 친구도 취미도 꿈도 없었어요. 오직 시아버님을 돌보는 일만 있었죠. 하지만 시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낸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시아버님은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셨거든요. 낯선 곳에 가시면 더 혼란스러워 하실 게 뻔했죠. 은희는 제 마음을 알았지만 그래도 설득했습니다. 언니가 쓰러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언니 건강도 중요해요. 남편도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은희 말도 일리가 있어.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 저는 눈물이 났어요. 다들 저를 걱정해주는 게 고마웠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제가 더 강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아무도 너만큼 못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남편과 은희는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했고 저는 당분간 계속 시아버님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아버님 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낡은 편지 한 통.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수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수진 귀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과 똑같았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손으로 쓴 것이었고 잉크가 번져 있었어요. 글씨체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또렷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수진아, 용서해 주오.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집안의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당신을 보내야 했던 그날을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소. 당신이 떠난 뒤 나는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소.
당신의 웃음소리, 당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소. 내가 더 강했더라면 당신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오, 수진아. 평생 미안하오.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날짜는 4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시아버님이 과거에 수진이라는 여자를 사랑했던 걸까? 저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시간 돼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남편은 곧 왔고 저는 편지를 보여줬어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버님이 쓰신 편지 같아요. 수신인 이름이 저랑 똑같아요. 남편은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젊은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네. 그 여자가 누구였을까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은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을지도 몰라. 저희는 은희를 불렀어요. 은희는 편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아빠가 가끔 말씀하셨던 그 사람인가 봐요. 누구요?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이름이 정수진이었고요. 근데 집안 반대로 헤어졌대요. 그 후 그 여자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아버님은 평생 그분을 그리워하신 거예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가끔 잠꼬대로 수진이라는 이름을 부른다고. 엄마는 그게 슬프셨대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시아버님은 평생 그 사랑을 가슴에 묻고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왔을 때 제 이름이 똑같았던 거죠. 수진. 혹시 아버님이 저한테 잘해주셨던 이유가 남편이 제 말을 이었어요. 내 이름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시아버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건 저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제 이름 때문이었던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어요. 시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신 후에도 제 목소리에만 반응하셨던 이유, 제가 말을 걸면 고개를 돌리셨던 이유, 제 손을 놓지 않으셨던 이유, 시아버님은 저를 통해 과거의 그 사람을 보셨던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슬픔인지 안타까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사랑, 후회, 그리움이 편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15년 동안 시아버님을 돌봤던 이유가 뭐였을까? 단지 며느리의 의무였을까? 아니면 시아버님이 제게 잘해주셨기 때문이었을까? 그런데 시아버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건 제 이름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대역이었을까? 과거의 그 여자를 대신하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배신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시아버님은 평생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사셨던 거예요. 그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오셨던 거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제가 이 집에 왔을 때 시아버님은 혹시 과거에 그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제 이름을 듣고 제 목소리를 듣고 제 얼굴을 보면서 치매로 모든 걸 잊으셨어도 그 기억만큼은 가슴 깊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아버님, 이제 알겠어요. 아버님이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지, 아버님이 왜 제 목소리에만 반응하셨는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시아버님을 지키겠다고, 요양원 같은 건 보내지 않겠다고, 시아버님이 사랑했던 그 사람을 대신해서라도 제가 시아버님 곁에 있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5월 초 시아버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기침을 심하게 하시더니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에 모셨어요. 의사는 폐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폐렴이 왔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시아버님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과 은희도 자주 찾아왔죠. 하지만 시아버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입원이 마지막 낼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니.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저는 밤낮으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시아버님은 의식이 거의 없으셨어요. 생명유지장치의 의지에 숨을 쉬고 계셨죠. 저는 시아버님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어요. 아버님, 저예요. 수진이에요. 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5월 중순 밤이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허락해줬거든요. 시아버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생명유지장치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시아버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저 수진이에요. 그때였어요. 시아버님이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며칠 동안 의식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눈을 뜨신 거예요. 시아버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맑았어요. 치매 환자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분명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시아버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님이 제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님, 저 알아보세요? 시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 아이를 닮았구나.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아버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저를 통해 그 사람을 보셨던 거예요. 아버님. 시아버님은 힘겹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처음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내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어. 정수진. 똑같은 이름이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니 그 아이 목소리가 떠올랐어. 내가 웃으면 그 아이가 웃는 것 같았지.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너를 그 아이 대신 본 것 같아서. 하지만 내가 정말 고마웠어. 내가 나를 돌봐준 거 다 알아.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내 목소리만은 기억 속에 남아있었어. 저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저도 아버님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시아버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는 평온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 덕분에 나는 마지막까지 그 아이를 기억할 수 있었어. 내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복도에서 남편과 은희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은희는 울고 있었고 남편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하셨어요. 이제
그 아이를 만나러 가야겠구나. 오래 기다렸어. 아버님, 수진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시아버님은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왔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은희도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저희는 셋이 함께 울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그렇게 가셨어요. 편안한 얼굴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장례식장 밖으로는 연두색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의 영정 앞에 섰어요. 사진 속 시아버님은 웃고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편히 쉬세요. 그분도 만나시고요. 남편이 제 옆에 섰습니다. 고생 많았어, 당신.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돼. 우리 둘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가 다가왔어요. 은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전 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빠가 얼마나 언니를 사랑하셨는지 알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잠시 밖으로 나왔어요. 장례식장 마당에는 벤치가 있었고 저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5월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그분 만나셨나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두 분이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그 편지를 꺼냈어요. 시아버님이 40년 전에 쓰셨던 편지. 저는 그 편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저도 아버님을 지켜드렸어요. 끝까지. 이제 두 분 다 편안하시길. 저는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어요. 저는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자, 여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삶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도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시아버님이 생각납니다.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차를 타고 노원구로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제게 큰 의미로 남아있어요. 저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저 그 사람이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법을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인연이란 참 신비로운 거라는 걸. 제가 이 집에 온 것도, 제 이름이 수진이었던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운명처럼 저는 시아버님을 만나야 했던 거죠. 시아버님은 평생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사셨어요. 그 그리움을 가슴에 묻고 외롭게 사셨죠. 하지만 마지막 15년만큼은
시아버님은 외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비록 제가 그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 목소리를 통해, 제 존재를 통해 시아버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외롭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제게 주신 사랑, 그 따뜻함이 저를 지탱해 줬으니까요. 선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비록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일지라도 분명히 돌아와요. 저는 시아버님을 사랑했고 시아버님도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기억은 영원히 제 가슴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 따뜻한 미소, 그 떨리는 목소리, 그 마지막 순간. 수진아, 고마웠어. 그 말씀이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한 희생은 때로 외롭고 힘들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과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게 이유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